최근 로이터와 BBC는 북한의 군사력, 특히 해상전력 강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해상전력은 그동안 고철상, 종이배 수준으로 평가되어 온 것이 사실이며 이는 탈북민이나 북한 외교관 등의 증언과도 일치해 객관적으로 납득할 만하다고 여겨졌습니다. 사실 북한의 군사력은 대체로 육군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공군과 해군은 부수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는데요. 그러나 최근 북한 해상전력에 대한 새로운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름이 모자라 훈련하기도 버거웠던 북한군에 러시아산 원유가 보급되었고 여기에 군사기술, 심지어 잠수함까지 북한에 유입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북한 해상전력의 실체를 살펴보고 왜 대한민국의 해군 전력이 압도적인 우위인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북한의 재래식 군사전력은 상당 기간 국제사회에서 평가절하의 대상이었습니다. 사실상 십수년 전부터 대한민국보다 압도적인 열세라는 것이 서방 전문가들의 평가였는데요. 단편적인 예로 북한은 약 120만 명의 상비병력과 약 600만 명의 예비병력을 보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상비병력을 보유한 국가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징병제를 통해 군을 유지하는데 이들 병력 대부분이 재래식 무기를 사용한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물론 약 55만 명의 상비병력과 약 310만 명의 예비병력을 보유한 대한민국 역시 징병제를 유지하지만 첨단화된 무기와 장비로 무장한 병력이 특징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최근 신흥방산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시간이 지날수록 남과 북의 군사력 격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격차는 육해공전 분야 걸쳐 대한민국의 압도적 우세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해군력만을 봤을 때 북한은 약 430척의 군함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들 대부분이 소형 잠수함, 경비정과 호위함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해군은 주로 연안 방어와 소형 함정을 활용한 비대칭 전술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특히 소형 잠수함을 통한 특수작전 능력에 특화된 부대일 뿐입니다. 이에 반해 한국은 약 150척, 수량면에서 북한에 한참 뒤처지는 숫자의 군함을 보유하고 있으나 그 면면을 살펴보면 대형 구축함과 잠수함, 호위함, 상륙함을 포함한 다양한 해상 전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특히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급과 잠수함 전력은 해상 방어와 공격 능력에서 북한 해군을 크게 능가합니다. 여기에 요즘 문제가 되는 북한의 잠수함 전력을 살펴보면 북한이 2019년에 공개한 신형 잠수함 고래급 잠수함은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주목받았지만 실제로 이 잠수함이 실전에서 작동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력 균형이 최근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 때문인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군사장비 부족을 겪으면서 북한과의 무기거래, 인력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북한으로부터 포탄부터 병력까지 도움을 받은 러시아가 이에 대한 보은으로 자국의 원유뿐 아니라 첨단 군사기술까지 이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수함의 가장 큰 약점이자 기술력 판단의 근거는 바로 소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대 잠수함은 음향 탐지기로 적의 탐지를 피하는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북한 잠수함은 소음 수준이 높아 적군에게 쉽게 발각될 가능성이 커 대한민국의 최신 소나 기술 앞에서 북한의 잠수함은 움직이는 표적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키로프급이나 킬로급에 해당하는 러시아의 디젤 전기 추진 잠수함에서 활용되는 소음 억제 기술이 북한에 전수될 경우 탐지 확률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러시아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관련 기술에서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하는데요. 북한의 SLBM 개발과 운용 능력을 러시아가 지원한다면 고래급 잠수함이나 향후 북한 잠수함의 실제적인 핵 타격 능력이 추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가 이빨 빠진 호랑이긴 하지만 군사기술 분야에서는 여전히 세계 2강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해상 전투 시스템 및 레이더 기술, 예를 들어 프리긴용 레이더 기술이나 전자전 기술도 뛰어난데요. 이러한 것들이 북한의 해상 전력에 도입되면 북한 해군이 탐지 및 추적 능력을 개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북한은 러시아의 기술을 기반으로 소형 고속정, 미사일 함정 등의 성능을 개선할 가능성도 있으며 드론과 무인 잠수정을 활용하는 기술의 유입도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관계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그러나 여기엔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철수 시점만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다가올 트럼프의 집권과 맞물려
곧 실제 협상에 돌입할 전망인데요. 여기서 공연히 북한과의 협업으로 트럼프의 비위를 거스를 필요가 없습니다. 더구나 러시아의 당장 큰 문제는 유럽이지 아시아가 아닙니다. 괜히 북한의 군사력을 키워봐야 나중에 더 큰 골칫거리가 될 것이 뻔하기에 러시아는 군사기술이나 실물 무기보다는 원유 등 자원으로 북한과 거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기술이 유입된다고 한들 이러한 협력이 북한 해군의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지는 의문입니다.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은 구형이거나 러시아 자체에서도 오래된 설계를 기반으로 한 기술일 가능성이 큽니다. 잠수함의 예를 들자면 잠수함에서 핵무기를 발사하려면 복잡한 기술적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발사 시스템, 정확한 타격을 위한 유도 기술, 그리고 안정적인 플랫폼 운영이 모두 필수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기술력으로 이를 완벽히 구현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또한 전술했듯 러시아가 최신 군사 기술을 북한에 제공할 경우 이는 국제적인 제재와 비난을 초래할 수 있어 그 범위가 제한적일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러시아와의 협력이 북한 해상 전력의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러시아의 군사기술 지원이 북한 해상 전력에 일부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는 있으나 북한의 기술적, 산업적 한계와 국제적 제재의 영향으로 그 효과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큰데요. 대한민국과 동맹국은 이러한 움직임을 선제적으로 억제하고 방어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북한 해상 전력의 잠재적 위협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한편 북한 러시아 간 협력의 위험성을 국제적으로 알리며 군사적 대비 태세를 철저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현재 대한민국의 해군은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전력을 보유한 해군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북한의 해상 전력과 비교할 때 대한민국 해군은 모든 면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은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을 포함하여 현대적인 전투함과 구축함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지스 시스템은 첨단 레이더 기술과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갖춘 세계 최고 수준의 함정 시스템으로 북한 해군이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수준입니다. 북한이 자랑하는 잠수함 전력 역시 대한민국이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독일의 기술을 기반으로 한 214급 잠수함과 국내에서 개발한 장보고 3급 잠수함을 운용하고 있는데요. 이 잠수함들은 정밀 타격이 가능하며 소음 제어와 은밀 작전 능력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북한의 소형 잠수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해군은 P3C 해상 초계기와 최근 도입된 PAC 포세이돈 초계기를 통해 해상 감시와 잠수함 탐지 능력을 크게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 잠수함의 은밀 작전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강력한 자산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북한이 자국의 군사력을 과장하는데 능숙하다는 점을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잠수함 전력을 강화했다고 주장하며 국제사회를 위협하지만 이는 주로 내부 결속과 외부 협상 카드로 사용되기 위한 전략일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은 SLBM 발사 시험과 같은 군사적 쇼맨십을 통해 강한 군사력을 과시하려 하지만 이는 실제 전투 능력과는 거리가 멉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대한민국은 현재와 같은 해상 전력을 유지하며 북한의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방어 체계를 지속해서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북한의 과장된 주장을 효과적으로 무력화하기 위해 국제사회에 북한의 군사적 한계를 알리는 정보전을 강화해야 할 텐데요. 미국 등 서방 동맹과의 해군 협력을 통해 북한 해상 전력의 도발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전략을 구사해야 합니다. 그러한 현실적으로 우리가 대비해야 할 적은 북한보다는 중국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한 해 국방 예산은 약 127억 달러로 추정되는데요. GDP의 상당 부분을 군사비로 지출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2023년 한국의 국방 예산은 세계 6위에 해당하는 약 500억 달러에 달하며 지속적인 첨단 무기 도입과 방위 연구 개발에 투자하고 있는데요. 기초 체력이라 할 수 있는 경제력과 국방 예산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만큼 더는 북한은 위협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중국이 공중과 해상에서 대한민국을 압박하고 있으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 도발을 일삼고 있습니다. 가령 중국은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공구사형 잠수함을 서해에서 운용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즉 언제든 대한민국의 영토를 직접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셈입니다. 국제적 영향력을 확보하기 시작한 중국의 만행은 더욱 극심해질 것이고 북한 역시 새로운 협상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라도 도발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 북한과 친밀한 관계를 자랑하는
러시아와 전범국이던 일본까지 북한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강력한 주변국 해군의 성장에 발맞춰 압도적인 무장을 갖춰야 할 때가 된 것인데요. 이제 대한민국은 언제까지 예산 핑계만 대고 있을 순 없으며 더욱 강력한 해군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부디 대한민국이 불의에 맞서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는 나라로 거듭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11월 16일 독도함 무인기 영상입니다. 대한민국 해군의 독도함에서 고정익 무인기가 성공적으로 발진한 것은 대한민국 무인 전투체계의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늦었지만 이번 실험을 통해 한국형 무인기가 전장 환경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명확히 입증했으며 특히 독도함과 같은 해상 함정에서 발진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큽니다. 한국형 무인기 개발은 해양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굳건한 군사 대비 태세를 확립하고 무인 항공 전력을 조기 확보 운용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무기체계 국산화라는 명확한 목표 아래 우리 기업의 우리 기술로 개발이 진행됐는데요. 그동안 고정익 무인기는 회전익 무인기에 비해 빠른 속력과 넓은 활동 범위를 갖기 때문에 해상에서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지만 대부분 육상에 긴 활주로 해서 이착륙하고 운용돼 그동안 함정에서 운용이 제한됐습니다. 그러나 이번 전투 실험에 성공한 무인기는 100m 이내의 길이가 짧은 함정의 비행갑판에서 활주한 뒤 이륙이 가능해 우리 해군의 상황에 맞는 무인기로 선정되었습니다. 사용된 무인기는 날개폭 16m, 길이 9m의 고정익 항공기로 차체만 작을 뿐 일반 항공기 개발에 버금가는 기술력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항공 엔진의 자체 개발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요. 그렇다고 엔진 국산화 작업을 뒤로 미룬다면 우리는 무인 전투기 시장에서조차 후발주자로 뒤처지게 됩니다. 특히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차세대 스텔스 무인기가 제공권 확보의 새로운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는 만큼 국산 항공 엔진의 부재는 언제든 발목 잡힐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주는 꼴이나 마찬가지인데요. 바로 이런 이유로 대한민국이 리스크를 감내하면서 시간과 자본을 투자해 무인 전투기용 국산 엔진 개발에 뛰어든 것입니다. 이미 국내 최초 무인 스텔스기로 알려진 KUSX는 무려 70% 수준의 국산화를 실현한 상태고 전장 10.4m, 전폭 14.8m, 중량 10톤에 달하는 KUSX의 축소 후속 모델 가오리 X1은 국산 5,500파운드 포스급 터보 엔진을 장착해 1시간 30분 동안 50km를 비행하며 무인 전투기 개발 가능성에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방위산업전 DX코리아에서 대한항공은 KF-21 전투기와 멈티 자율 운항이 가능한 로열 윙맨 KUS-LW를 공개하면서 KF-21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개발을 완료할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KUS-LW는 2024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5,500파운드 포스급 완제 터보팬 엔진의 비행 시험이 끝난 뒤인 2025년 첫 비행에 나설 예정으로 이후 추가적인 개선 사항들에 대한 점검 후인 2027년에는 곧바로 KT-1 터보프롭 훈련기와 공중 데이터 연동 테스트, 즉 멈티 기능에 대한 시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KF-21이 블록 1 양산을 끝내고 블록 2 개량을 시작했을 때인데요. 즉 KF-21과 KUS, LW를 동시에 개발해 남들보다 빨리 5.5세대, 6세대기를 완성하겠다는 계획이라 할 수 있습니다. 후발주자로 뒤늦게 무인기 시장에 뛰어든 대한민국이 어느새 정상권 그룹에 이름을 올리게 된 것인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미 검증된 외상고 성능의 엔진과 부품을 써야 한다던 일부 주장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최정상까지의 길은 멀고 선발주자들의 기술 수준은 놀라움을 넘어 두려운 수준입니다. 가령 호주의 방산업체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PPDS라는 이름의 자폭 드론은 동체가 골판지로 만들어져 있음에도 러시아 본토에 위치한 쿠르스크 공항까지 날아가 전투기 5대를 파괴했습니다. 여기에 이미 미국은 AI가 조종하는 무인 전투기 XQ-58A 발키리의 시험 비행까지 완료했습니다. 훈련에 참여한 관계자의 말을 빌리자면 발키리는 거의 완벽한 자율비행과 타격이 가능했고 동시에 인간의 인지 범위를 아득히 뛰어넘는 상황 판단과
기동을 선보였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벌써 1년 전의 일이고 선두그룹의 무인기 기술이 어디까지 발전했는지는 쉽게 가늠이 안 될 정도입니다. 미국은 이미 MQ-1 프레데터를 1995년부터 정찰용으로 실전에 투입했고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한 2001년부터는 아프가니스탄에서 MQ-9 리퍼를 고고도 정찰 드론으로 MQ-1 프레데터를 본격적인 무인 전투기로 활용해왔습니다. 미 육군 개량형인 AQ-1C 그레이 이글의 경우 공대지 무장으로 AGM-114 헬파이어 미사일을 4기 혹은 GBU-44 4기를 탑재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무장 단계가 의미하는 것은 무인기가 전술기에 근접 항공 지원을 대체할 수 있는 진정한 전투기로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MQ-1 프레데터의 개량형인 MQ-9 리퍼에서는 충분히 단독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레벨이 되었습니다. 이제 현대전은 무인기를 빼놓고 전략을 구성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40분 가까이 공중을 배회하던 무인기가 적군의 전차 상부를 노려 탑 어택 공격을 시도한 예는 무수히 많습니다. 오히려 인명피해가 없고 조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블린과 같은 대전차 미사일보다 훨씬 뛰어나고 유용한 무기라 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무인기는 전쟁 양상을 급속히 변화시키고 있으며 특히 미국, 중국, 이스라엘 등이 이 분야에서 강력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뒤늦게 무인기 개발을 본격화했지만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하여 급격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무인기의 자세 스펙에 대해선 추후 밝혀지겠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주요 무인기 개발사는 한국항공우주산업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인데요. 이번 독도함에서의 첫 비행 실험은 대한민국 무인기 개발의 대표적인 사례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큽니다. 독도함과 같은 대형 함정에서 고정익 무인기가 발진한 것은 해상작전의 폭을 크게 넓힐 기회이며 대한민국의 해양방어 능력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줍니다. 특히 독도함은 대형 상륙함으로써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플랫폼이기 때문에 무인기 운용이 가능해지면 전술적 유연성이 더욱 강화됩니다. 무인기 기술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필수적인 전력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를 보유하지 못한 국가는 전략적 약점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형 무인기는 국산화된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외부의 기술 종속에서 벗어나 자주 국방의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된 고정익 무인기는 정찰뿐만 아니라 타격 능력도 갖추고 있어 향후 전장에서는 더욱 다재다능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번 전투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친 무인 전투기는 전장 10.9m, 전폭 19.8m의 미국산 MQ-9 리퍼와 비슷한 크기의 스펙마저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소형 전술기에 버금갈 정도로 덩치가 커진 만큼 다양한 용도로 운용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독도와 이어도 같은 지역에서 상시적인 감시와 공격 능력을 제공할 수 있어 다른 국가와의 해양 갈등에서 큰 우위를 점할 수 있으며 특히 중국이나 일본과의 해상 갈등이 빈번한 상황에서 무인기의 활용은 대한민국의 해양 방어 전략을 크게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은 무인기 전력의 다각화를 통해 육상, 해상, 공중 전장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무인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번 독도함 실험은 그 첫걸음으로 향후 대형 함정뿐만 아니라 중소형 함정에서도 무인기를 운용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현재 한국형 무인기는 AI 기반의 자율비행과 타격 기술까지 접목할 예정이며 이는 향후 유사시적의 핵심 지휘부나 주요 무기 체계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무인기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이를 국외 수출하여 방산 수출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중동, 동남아 등 다양한 국가들과 무인기 수출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의 무인기 기술이 비용 효율적이고 성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력은 향후 글로벌 무인기 시장에서 한국의 입지를 크게 강화할 것으로 보이며 대한민국은 미국, 이스라엘에 이어 무인기 강국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미래 전장은 사람이 직접 나서기 힘든 다양한 환경에서의 전투가 중심이 될 것이며 무인기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한국형 무인기는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군이 향후 다양한 상황에서 전략적 우위를 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특히 무인기를 통한 전장 정보 수집과 실시간 정밀 타격 능력은 대한민국의 국방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것입니다. 한국형 무인기는 향후 대한민국이 동북아시아에서 확고한 국방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이를 통해 한국은 자주 국방의 길을 보다 확고히 다져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9월 5일 KF-21 윙맨 영상입니다. 미국은 무인 항공기 기술의 선도국으로 로열 윙맨 개념의 무인 편대기에 대해 집중적인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로열 윙맨은 유인 전투기와 함께 작전을 수행하는 자율무인 전투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개념은 유인 전투기의 보조 역할을 하는 무인기를 통해 전투 능력을 확장하고 위험한 임무를 대신 수행하게 함으로써 유인 전투기의 생존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보잉사가 주도하는 이 프로젝트는 F-35와 같은 유인 전투기와 함께 비행하며 임무를 수행하는 무인기를 의미합니다. 이 무인기 편대는 공중전, 정찰, 전자전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AI 기술을 통해 자율적인 판단을 내리고 유인기와의 협동작전이 가능하도록 개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로열 윙맨 기술의 핵심은 AI를 기반으로 하여 자율비행 시스템을 통해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임무를 수행하는 무인기의 성능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는 유인기와의 협력작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미국은 스카이보그라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병행하고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AI를 활용한 자율비행, 표적인식 및 공격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스카이보그 프로그램은 다양한 시제품을 결과물로 내놓고 있으며, 여기에 미국을 대표하는 방산기업 로키드 마틴과 보잉, 크라토스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를 신경 쓰게 하는 것은 미국과 함께 무인기 시장을 선도하는 국가가 중국이라는 사실입니다. 중국은 무인기 기술에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특히 저렴하면서도 성능이 뛰어난 무인기 생산에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GJ-11, 공리-11호 무인 공격기를 개발하여 현장에 배치했다고 공표한 상태입니다. 이 무인기는 스텔스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알려졌으며 중국의 차세대 유인 전투기와 협력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인기에 대한 중국의 집착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중국은 FH-97 무인기를 공개하며 무인기 편대라는 개념도 선보이고 있는데요. 이 무인기는 AI와 고도의 자율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유인 전투기와 함께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데, 여기에 가격까지 저렴해 소모성 임무를 포함 다양한 작전에 활용될 전망입니다. 물론 중국이 말하는 스텔스 성능과 유인 전투기와의 상호통신 기능을 100% 믿기엔 여러 의혹이 존재합니다. 후술하겠지만 아직 실체가 공개되지도 않은 차세대 전투기와 완벽하게 협력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소설 같은 이야기인데요. 심지어 일각에서는 미국의 제재로 핵심 반도체 칩의 수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중국의 무인기 개발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쟁 중인 러시아도 무인기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 다소 뒤처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수호이 57과 협력할 수 있도록 설계된 S-70 아우트니크비 무인기는 기본적으로 스텔스 설계의 다양한 공격 및 정찰 임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AI 기반 자율비행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루머에 의하면 20톤에 가까운 기체 무게의 사이즈도 대형 기체 축에 드는 수호이 시리즈에 밀리지 않을 정도로 거대하다고 하는데요. 레이더 탐지를 피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스텔스 무인기로는 수상한 점이 한둘이 아닙니다. 또한 스텔스 기술의 완성도가 미국의 스텔스 드론, 예를 들어 RQ-170 또는 X-47B와 비교했을 때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에 전술한 대로 이 무인기의 크기와 설계 특징으로 인해 레이더 반사 면적이 미국의 무인기보다 클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미 S-70 아우트니크비의 개발은 초기 계획보다 지연된 상태인데요. 여기엔 설계의 복잡성과 자금 문제, 그리고 기술적인 어려움 등 다양한 요인으로 있지만 무엇보다 전쟁을 치르고 있는 러시아가 언제쯤 이 무인 편대를 실전에 배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일부 루머에 의하면 초기 작전 능력 미달로 프로젝트가 잠정 중단되었다는 소식도 흘러나오는 지경입니다. 유럽의 주요 국가들도 무인기 편대 기술에 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방산 강국인 독일, 프랑스, 스페인은 FCAS 프로그램을 통해 6세대 전투기와 무인기 편대를 동시에 개발하고 있습니다. FCAS의 목표는 유럽의 공중 우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유인 전투기와 무인기가 팀을 이루어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2040년대 초반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으로 각국의 자금줄이 마른 상황에서 실전 배치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영국은 독자적으로 LANCA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다른 국가보다 비교적 소형, 경량의 무인 전투기 편대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무인기 편대는 타이푼이나 미래 6세대기와 협력하여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전문가는 21세기 들어 사양길로 접어든 영국의 항공방위 산업의 수준으로 볼 때 프로젝트 완료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 중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시 자주국방을 목표로 다양한 무인기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 중입니다. 우선 미국이나 호주와 비슷한 한국판 로열 윙맨 개념의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데요. 국방과학연구소 ADD를 필두로 카이와 LIGNX1, 한화 등 국내 굴지의 방산 회사가 모두 참여한 대규모 개발 사업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개념은 이미 세계적으로 유사한 시스템이지만 KF-21 보람의 전투기와의 협력을 목표로 개발되고 있다는 점과 반도체 강국 대한민국이 독자 개발한다는 것에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프로토타입 무인기의 시험 비행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작전 시나리오가 검증되고 시스템의 성능이 평가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엔 스텔스 성능은 기본이고 고급 AI 알고리즘을 통한 자율비행 및 전술적 결정을 독자적으로 내릴 수 있는 AI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유인 전투기의 명령 없이도 특정 임무를 수행하거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자율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판 로열 윙맨이 세계적인 추세를 따른 무인 편대 시스템이라면 KUCAV는 한국 독자적인 스텔스 무인 공격기 프로젝트입니다. KUCAV 로열 윙맨처럼 스텔스와 자율비행 능력 외에 다양한 무장 탑재와 전자전 장비를 특징으로 합니다. KUCAV는 미국의 X-47B, 러시아의 S-70 아우트니크-B, 중국의 GJ-11 등과 경쟁할 수 있는 성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첨단 전자 기술과 스텔스 설계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되는 만큼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무인 전투기로 자리매김할 잠재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IT와 반도체 강국인 한국은 전자장비와 AI 기술에서 강점이 있어 KUCAV의 첨단 센서와 데이터 링크 시스템, 자율비행 및 전자전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공개된 KF-21 복좌형 버전을 보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설계가 무인기 편대 조종을 위한 예비 단계였다고 보고 있는데요. 자체적인 국산 전투기 KF-21까지 보유했다는 점에서 이런 기능을 통합시키는데 기술적 우위와 차별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세계 2위로 평가받는 중국 무인기의 발전 수준은 우리가 신경 써야 할 부분입니다. 무인기 편대라는 개념을 선보인 데 이어 저렴한 가격대의 무인기를 찍어내는 수준의 중국 생산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중국산이라는 태생적 한계와 함께 몇 가지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중국산 무인기는 여전히 서방산 무인기와 비교했을 때 기술적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특히 장시간 고도에서의 비행 안정성이나 극한 환경에서의 운영 능력에서 많은 의문이 있습니다. 또한 값싸게 생산하는 대규모 생산 과정에서 품질 관리로 제품 간의 성능 편차가 크며 중국 전투기의 문제점으로 항시 지적받는 스텔스 성능도 아직 미완의 기술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더구나 미국의 제재로 제한된 자원, 특히 첨단 부품의 수급이 부족해 자율비행 능력과 AI 통합 수준, 그리고 AI 알고리즘은 서방의 무인기보다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 구매 비용만 저렴할 뿐 상상을 초월하는 장기적인 유지보수 비용은 두고두고 욕먹는 중국 방산의 전통적인 단점입니다. 현재 세계 각국은 6세대기와 함께 무인 편대기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들 무인기는 자율비행, AI 기반 전술 결정, 유인기와의 협력 작전 능력을 갖추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최근 진일보한 기술 역량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KF-21은 보여준 것보다 앞으로 보여줄 것이 많은 전투기인 만큼 무인기와 같은 새로운 옵션은 미래방산 시장에서 인정받을 중요한 메리트가 될 전망인데요. KF-21의 윙맨 프로젝트는 한국 방위 산업의 미래를 대표하는 중요한 이정표인 동시에 독자적인 첨단 무인 전투 시스템을 보유한 국가로 자리매김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